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이 인공지능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에 비유했다고 하죠. AI가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는 건데요. 우리가 AI 기술 발전에 환호하면서 그 이면을 너무 간과해왔던 건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몽길 대장이 17년 만에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도 오르지 않은 미다봉, 주갈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건데요.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는 현역 은퇴 이후에도 끝없는 도전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지난 2월 법정기구를 통해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는지를 두고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고요. 네, 이게 3개 회의체 중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1개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내놨어요. 또 법정기구가 아니라서 별도의 회의록 작성할 의무도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당시 협의체에 참석한 이정근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 측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가름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무엇보다 정부는 이 명단이나 회의록이 나오면은 심사위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우려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늘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의료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와라,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던 만큼 네. 법원이 이번엔 역으로 정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촘촘하게 제시할지에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의료계는 공세를 높이면서 반전 국면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근거를 달라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이다. 뒤늦게 녹취록을 일부만 짜깁기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심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은닉, 멸실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늘고 있어요. 네. 그 원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인데요. 여기가 교수 7명으로 운영되던 곳인데 2명이 사직서가 수리됐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1명도 최근에 또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2-3명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에 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병원장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교수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거였다는데 사실 병원들도 지금 제 코가 석자거든요.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정부의 공문으로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거고요. 사실 필수 의료를 지키려고 시작한 사태지만 정부가 겨냥한 의료과가 아니라 필수과에서 이탈이 줄을 잇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죠. 네,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 군의관 36명은 환자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거고 또 이미 400여 명을 공보 이 군의관 파견을 했는데
지금쯤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거라서 이들 중에 140여 명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사직 수리가 되지 않은 의사들에게 인건비가 나가기도 하고 또 적자를 메우려고 계속 지원금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보 재정은 괜찮은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지난 3일에도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그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원협회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습니다. 근데 수가는요, 이 1년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년 5월 31일까지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이번 달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국민들로서는 이거를 눈여겨볼 만한 게 해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국가 재정이나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도 당연히 몹시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 수가 협상 자체라는 게 의사면 의사, 환자면 환자 이게 다가 아니니까 간호사, 약사 이렇게 의료계 요구를 아우르는데 동시에 재정은 또 지켜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의정 갈등도 심화하다 보니까 이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령 의약단체는 여러 지금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서 네. 의학계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토로하고 있고 조산원들은 저출생 때문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치과 한의원 이런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여기는 좀 많은 곳이긴 한데 여기서도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건보공단은 사실 보험료 수입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고 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비서실 정무수석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오늘도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이 조직 개편과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가 됐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네. 이걸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을 했는데 김주현 신임 수석은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고 언론 사설로도 많이 통해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민정수석이 대처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던 건데 이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에 있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 민정수석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나선 겁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날짜도 정해졌어요. 네, 어제도 우리가 9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는 9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전체 내용은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이 나가고 거기서 지난 국정 운영 기조, 정책 추진 상황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 뒤에 이후에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다 얘기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윤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 또 어떤 멘트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이 대국민 메시지와 기자회견 모두 전국에 생중계로 송출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 여당은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번에도 거부권 쓰면 10번째가 되고 총선 패배 직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수용해 보겠다 이거고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특검 하기 전에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특검을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가령
민주당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특검을 한다고 하면 그때 또 기간이나 규모 뭐 조정을 해보면 의혹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거듭된 거부권도 부담인데 이탈표가 지금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이 이대로 거부만 하다가는 더 나쁜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일제히 다시 시도해서 패키지로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의혹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도 마무리하라는 건데 임기 막바지에 접어드는 수장의 지시로는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셈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건데요. 크게 두 갈래로 정리를 하면 먼저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거는 검찰과 용산 간의 긴장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게 일부 검찰에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세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특검 여론 무마하려고 약속 대련하는 거다. 특검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나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예의주시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최근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선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했던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17년 만에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봉우리 주갈 히말라야 일봉 등정에 성공했다는데요. 오늘 특별히 네팔 현지에 계신 어몽길 대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몽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네, 대장님 우선 원정 성공 축하드립니다. 이번 네, 미답봉 감사드립니다. 등반 대장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히말라야 8.4 16자를 조절을 해서 네. 이제 꿈을 이루고 성공을 해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어몽길 히모 재단을 설립을 해서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 다 했던 그곳에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히말라야 곳곳에 지금 한 19개 학교를 좀 짓고 병원도 짓고 지금 교육 사업 펼치고 있는데 올해가 한국과 네팔 수교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74년도 수교를 해가서 한 이후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산악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뭔가 그동안 우리가 한국과 네팔에 굉장히 산업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왕성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내고 굉장히 좀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산업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좀 사령을 등반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네팔 쪽 등산협회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네팔 정부에 아직도 누구도 오르지 않은 미답봉을 하나 우리 이 네팔과 한국 산악인들이 합동 등반을 하려고 하니 네. 봉을 하나 정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에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정부에서 특별히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주갈 히말라야 지역에 주갈봉이라는 일봉 산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 기념해서 우정 프렌드십 원정대를 이제 꾸리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또 공개하신 사진과 영상들이 있던데요.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예, 그게 저희가 진짜 너무나 힘들게 1차 실패를 하고 정상 한 250m 남겨놓고 저희가 악천후로 인해서 저희가 실패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재도전해가지고 5월 3일 날 네. 5월 3일 날 이제 그게 정상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정상 사진을 영상으로 이제 찍은 거하고 사진들하고 그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튼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그냥 감개무량하고 그랬죠, 진짜. 예. 그 감격의 사진들 저희 청취자분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건 저희
어머니문재단 네. 어머니문재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원정대가 첫 등반한 이 주갈 히말라야 일봉 앞으로 어떤 이름이 붙게 되나요? 글쎄 지금 저희가 어저께 이제 제가 산에서 어저께 그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뭐 이렇게 그쪽 빠져나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날씨가 또 계속 저희가 또 등반 기간 내내 한 번도 날씨가 하루 종일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무조건 날씨가 한 11시, 10시만 넘어 11시만 되면 그냥 구름 끼고 가스 끼고 눈보라치고 시야가 안 좋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 원래 카트만두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고 날씨 나빠서 못 나오고 어저께가 극적으로 아침에 빠져나왔는데 결국 대원도는 아직도 지금 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헬리콥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내려와서 어저께 네팔 관계자들하고 나눈 게 이제 한국 네팔 뭐 우정 피크라든가 이렇게 걸쳐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 네팔 수교 50년 우정 피크라고 예. 네. 아무래도 아무도 오른 적이 없는 길인 만큼 정말 쉽지 않은 등반이셨을 텐데요. 얼마나 긴 여정이었나요? 저희가 산을 처음에 제가 이제 네팔 쪽 그 현지 산악인들하고 우리 한국의 산악인이 해가지고 현지 정찰을 현지 답사를 한번 보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등반해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미리 이제 정찰을 보냈는데 그때 정찰팀이 갔다 와서는 의외로 산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일정도 상당히 저희는 뭐 한 좀 짧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산에 직접 산 밑에 가서 산을 이렇게 직접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이 쉽지 않은 산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가 애당초 저희가 오르려고 했던 루트는 막상 그 캠프한 지점까지 올라가 보니까 정상하고는 연결도 안 되고 난공불락이 진짜 어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저희가 새로운 루트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루트를 선정해서 올라가는데 그 루트 자체도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의 그 7, 80도의 그 수직의 암벽, 빙벽, 설벽 고난이도의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을 요구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루트거든요. 네. 근데 그 루트 아니면 다른 길을 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 루트를 선택해서 제가 등반하면서 굉장히 아주 막 진짜 여러 가지 눈사태를 또 만나가지고 또 셀파도 또 한 몇 번 쓸려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또 뭐 구조되고 또 대원도 또 이렇게 손목이 또 뭐 추락하면서 손목이 다치고 여러 가지 악종 것도 끝에 어쨌든 1차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8,250m 지점까지 가서 또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네. 도저히 뭐 시야도 안 나오고 눈보라치고 막 그냥 바람도 엄청 불고 막 결국엔 포기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대원들하고 이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부 대원은 또 일정 때문에 먼저 이제 한국을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은 대원들 그다음에 현지 우리 네팔 셀파들 현지 대원들 네팔 대원들 같이 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시 이제 결국엔 카트만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5월 2일날 이제 하이캠프 5,200 들어갔다가 그날로 5,700까지 이제 올라가서 캠프안을 설치하고 네. 캠프안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을 갈 수 없는 구간이 너무너무 멀고 기간이 길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캠프 하나 치자는 그 결정을 하고서 캠프 하나 치면서 그날로 거기서 자고 그다음 날 12시 그러니까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5월 3일 날 오후 3시 40분에 정상에 올라섰죠. 어떤 그런 그날 하여튼 뭐 날씨가 다행히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런 깨끗한 영상 사진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신이 한국과 수교 50주년 기념해서 어쨌든 결국엔 저희들의 뜻을 어쨌든 의지를 뭐 이렇게 받아들여주셔가지고 정상을 하러 계시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힘겨운 역경 끝에 이제 도전에 성공을 하신 건데 대장님 나이가 나이니만큼 산악인으로서 또 은퇴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등정이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걸까요? 인생의 뭐 도전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번에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어쨌든 기획을 해서 어떤 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저 도전한 것이고 네. 어떤 결과적으로 잘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 뭐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고 또 주갈 신께서 히말라야 신께서 저희들을 또 받아주시고
이런 또 뜻깊은 어떤 또 의미 있는 산행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장님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 도전의 나이는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실패할까 봐 이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히말라야 주갈신의 이 신성한 천여봉의 기운을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 모든 행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아직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봉우리 주갈 히말라야 일봉 등정에 성공한 엄은길 대장님과 통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말라야 성스러운 기운을 드립니다. 기기길!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인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네네네, 그렇죠. 특히 뭐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보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많이 놀라곤 했는데요. 최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 AI를 뭐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에 비유를 했다고요? 네, 이 워런 버핏이요. 드디어 이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힘이 거의 핵무기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램프에서 나온 진이랑 똑같은데 다시 요정을 램프에 넣을 방법을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상당히 화두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4일에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일 기다리는 게 이제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현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가 좀 중요했던 이유는 지난해 11월에 원래 단짝으로 같이 나오던 찰리 먼고 부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혼자서 이제 열린 주총이다 보니까 또 언제까지 이제 또 워낙 이제 버핏 회장님이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 왔냐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오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인도 자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AI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AI의 파급력이 핵무기에 비유해서 두렵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얘기인데 AI의 잠재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워런 버핏이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사기라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역대급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한 사기 사건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비유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AI가 만든 본인의 이미지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본인이 어떤 느낌을 느꼈느냐. 나는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이미지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나라도 충분히 이거 송금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AI를 램프에서 꺼낸 요정에 비유를 한 거고 요정의 힘이 나를 정말 두렵게 한다. 나는 요정을 다시 램프에 집어넣는 법은 모르는데 AI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램프에서 꺼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유명 IT 기업 창업자가 이 자신의 아바타와 인터뷰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링크드인이라고 기업용 SNS라고 볼까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SNS 거예요. 자기 경력 이렇게 올리는. 네. 그 소셜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이요. 어떤 걸 한 거냐면
본인의 AI 쌍둥이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앵커님 목소리도 막 만들 수도 있고 막 AI로 아바타 만들어서 막 몇 개 국어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을 이제 다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비디오 아바타, 그러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쌍둥이 모습이고 목소리도 본인하고 똑같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책도 되게 많이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팟캐스트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학습한 GPT-4를 가지고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출판을 한 20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20년 이상의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좀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20년 동안의 본인의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본인하고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은 AI한테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질문을 하면서. 네. 그런 거에 이제 컨텐츠로 나와서 화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첫 번째로는요. 본인의 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본인이 한 336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냈는데 네. 그 책을 요약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냥 요약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 이 책을 요약해서 4명의 캐릭터, 그러니까 4명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맞게 대답을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내 책의 내용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5살 꼬마아이한테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외계인 종족 클링온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한테까지 맞추어서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계인은 왜 한 거냐면 이 스타트rek이라는 영화에서 그 말씀드렸던 종족 클링온이라는 종족을 위해서 실제 스타트렉 제작진이 언어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클링온어라고 하는 걸 창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대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각 독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대답을 탁탁탁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확장성과 운영 안정성에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 시장에서는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서 자본과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서 효율성이고 빠른 확장을 먼저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5살 꼬마애한테는 이걸 똑같이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워를 짓는 놀이에서 조금은 지저분한 방식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큰 타워를 초고속으로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전혀 이렇게 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 CEO 리도 호프먼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이런 질문까지 한 겁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비디오 호스트에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진짜로 MC를 잘 보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AI가 뭐라고 그랬냐면 광범위한 데이터, 빈번한 업데이트 또는 다중 언어가 포함된 콘텐츠를 본인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자기가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CEO가 본인이 만든 그 링크드인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이제 또 이 AI한테 물어봤더니 또 AI가 또 막힘없이 쌍둥이처럼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라는 걸 본인의 AI 아바타가 대답하는. 그걸 보고 본인이 고민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 나온 것이죠. 아, 재밌네요. 근데 심지어 AI가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었던 네.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이 말씀드린 리드 호프먼 CEO가 먼저 이 AI한테 물어봤어요. 정부가 AI 규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AI 아바타가 처음에는 AI 규제를 논의할 때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 윤리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이 분야의 그러니까 글로벌 분야에서 협업을 장려하고 기술의 빠른 진화에 맞춰서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AI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해야 되고 공익증직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엄청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데 이걸 보고 있더니 이제 말씀드렸던 리드 호프먼 CEO한테 역으로 AI가 AI 아바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AI 쌍둥이가 불러올 윤리적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거를 AI 쌍둥이가 AI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드 호프먼도 이제 이 CEO도 AI가 어떻게 스스로 윤리적 문제를 제안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면서 답변을 했는데 개인이나 공인 모두의 신원, 개인정보 보호 및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확한 일종의 도로 규칙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교통법처럼 일종의 룰스 오브 로드라고 하는 도로 규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오히려 이제 AI의 질문에 실제 사람이 대답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아바타와 인터뷰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일단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하면 나는 내가 방송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실제로 이 리드 호프먼이 원래 되게 AI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AI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땐 본인도 싫어했다고 그래요. 이걸 할지 말지.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느낀 거는 오히려 흥미로웠고 본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든데 내 생각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인터넷에 최신 정보가 있는 애한테 내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도 해주고 본인에게 역으로 질문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AI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거여서 본인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웠고 또 대부분 과거를 유지하고 미래를 나아가지 않는 태도보다는 실패한 실수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이 리드 호프먼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물이 이제 나온다면서요. 네. 더 놀라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서요. 네, 아마도 이 뉴스 들으시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고 신해철 씨, 네. 워낙 이제 팬덤도 있었고 라디오도 이제 진행을 하셨고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고 신해철 씨의 AI 목소리 모델 AI 신해철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신해철 씨의 녹음돼 있었던 데이터들을 아주 고품질로 화질을 이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네. 새로 녹음하고 스크립트를 할 수는 없지만 방송, 강연, 공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총 270시간에 달하는 음성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 안에서 중요 문장을 또 추출해서 6,757개를 재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음질을 복구하는 이런 거는 이제 게임사,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게임사에서까지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냐라는 거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인견 뮤지션이신 남궁현 씨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해철 씨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갖고 이제 살려내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조만간 이제 기존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셨었던 라디오 이제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이 AI 목소리를 활용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근데 신해철 씨는 이제 고인의 아내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넥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회사가 신해철 씨의 아내분이 운영하시고 IP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뭐 돌아가신 분이든 아니면 심지어 뭐 지금 있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한데 중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AI 음성 도용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로 치면 MC님이 뭔가 다른 내용을 위해서 녹음을 했어요. 뭐 이북 같은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추출해서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이제 멘트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네. 나는 이쪽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 게 아닌데 왜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쓰느냐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위법 판결이 중국에서 났었고요. 실제로 미디어 기업의 소프트 업체가 한 4,7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라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사과문을 발표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이고요.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이런 목소리에 대한 것들, AI 사용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들로 많이 쟁점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많겠어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6월에 G7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교황님이 참여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서 생성형 AI에 관련된 어떤 실무 세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황님이 참석해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또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큰 집 무너지는데 기둥 하나도 버티지 못한다가 있습니다. 큰 것이 망하거나 무너질 때는 작은 힘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 속담에 나오는 큰 집이란 표현은 규모가 큰 집이나 부잣집이란 뜻으로 쓰인 것이니까 형용사 크다의 관형형인 큰과 뒤에 오는 집은 띄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집 드나들듯 또는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 같은 속담에 나오는 큰 집도 같은 경우일까요? 먼저 두 속담의 뜻부터 말씀드리면 큰 집 드나들듯은 어떤 곳에 익숙하게 자주 드나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는 남에게 매여 지내는 탓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억울하게 희생당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큰 집은 집안에 맞이가 사는 집을 뜻하기도 하고요. 분가해서 나간 집에서 종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 이때는 큰 집이란 말 자체가 하나의 단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모두 붙여서 씁니다. 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들, 작은딸의 경우는 모두 한 단어니까 붙여서 쓰겠죠. 그런데 다 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다라는 예문처럼 말할 때는 다 자란 아들이란 뜻이니까 큰과 아들을 띄어서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쌀쌀하셨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2.5도 등 대부분 15도를 밑돌았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과 춘천, 전주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평년 기온에 밑돌겠고요. 강릉은 13도,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어제보다 2에서 크게는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강원 영동과 충청도에도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북에 5에서 30, 충청과 경상도, 강원 영동에 5에서 20,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 오늘 서울은 2.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기존에 거론되던 6월 말에서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고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김밥용 김의 100장 한속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80% 올라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원주에 있는 한 경비업체에 괴한이 침입했다고요? 네, 비가 쏟아지던 어제 새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참 간도 큽니다. 순찰 중이던 직원을 둔기로 지압해 손발을 묶은 뒤 은행 현금 인출기 마스터키와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용의자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농협은행을 찾아 후문 방화문을 열고 유유히 들어가더니 10분도 채 안 돼 플래시를 켜고 나와 방화문도 다시 닫고 여유롭게 사라졌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1,900여만 원을 탈취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모습을 감춘 건데요. 농협 관계자는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확인 전화 등을 통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 수 없다는 점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자의 범행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약 20시간 만에 검거했는데요. 네.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품의 행방 또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개통한 GTX 관련 소식인데요. 기대와 달리 썰렁한 모습이라고요? 네, 혹시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자차로 이동하죠. 아,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사실 최근까지 지하철로 한동안 출퇴근을 했는데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일부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려고 더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자발적 야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출퇴근 지옥철을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역 급행철도 GTX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통혁명이라던 GTX 어느덧 개통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평일 평균 이용객은 고작 7,000명 수준으로 정부가 예상한 2만 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강남 쪽으로 이어지는 게 불편하고 또 오산이나 수원 쪽으로 연계돼 있는 교통편도 많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동탄 주민들이 GTX역까지 오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동탄역이나 병점역에서 오려면 버스로 1시간 가까이나 걸리고요. 동탄 외곽 7개 지역에서도 버스 배차 간격만 30분이 넘습니다. 또 현재 수서까지만 개통된 상태라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려면 다른 교통편으로도 갈아타야 하고요. 네. 출퇴근을 고려하면 최소 삼성역까지는 이어져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4년은 더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GTX를 타고 시속 180km로 빠르게 달려봐야 일반 대중교통과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평일 2만 명 넘게 이용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열차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휴일 이용객이 더 많아 출퇴근 교통혁명이 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는 GTX 수요가 안정되기까지 1년에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까지 동탄역 인근에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로 개통하고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한동안 한산했던 명동거리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고요? 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K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명동이 부활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150만 명에 육박한 외국인들이 명동을 찾았는데요. 1년 전 80만 명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한때 크게 위축됐던 명동이 최근 상권 1번지 아성을 되찾으면서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0%에 육박했던 상가 공실률도 올해 1분기에는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1.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비어있던 매장이 꽉꽉 들어차고 숨통이 튀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 사이 명소로 통하는 네이버 라인 프렌즈샵이나 올리브역에는 개장 전부터 입장을 위해 긴 줄을 서고 있고요. 명동을 찾는 국적도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과 일본인 비율이 절대적이었는데 최근엔 동남아시아부터 미국,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무슬림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고요. 화장품을 사기 위해 명동을 찾았다는 산드라 주다 씨는 가격을 비교해보니 프랑스의 반값이라 싸게 느껴진다며 만족해했고요. 또 이탈리아부터 호주까지 명동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저렴한 음식값에 연신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동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다양해진 관광객 국적을 실감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반 외국인 반 활기 가득한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로 침체됐던 명동이 다시 활기를 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덜어 있다고요. 네, 다양한 불편사항들 중에서도 쇼핑과 택시가 각각 1,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영국인 관광객은요, 한복 대여점에서 옷을 입어보던 중 옷이 작아 사이즈를 몇 번 바꾸자 직원이 뚱뚱하다고 한국어로 말해 기분이 상했다라고 네.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고요. 명동에서 경복궁역까지 택시비를 3만 원을 요구하고 그 절반인 15,000원을 제시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태우지 않겠다고 가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불편 신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9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는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준 외국인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친절을 베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 파리 소식인데요. 올림픽이 코앞인데 현지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비상 상황이라고요? 네, 파리 여름 올림픽이 불과 석 달도 채 안 남았죠. 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센강 개막식도 엎어질 위기고 노조 파업에 쥐가 들끓는 시내까지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개막식부터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센강 개막식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들을 94척의 배에 태워 약 30만 명의 관중 앞에서 행진시키려고 했는데 지난 3월이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를 벌이면서 이 같은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군과 경찰 병력은 물론 민간 보안업체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센강 개막식은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센강 개막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노조는 1,6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 기간 파업을 예고했고요. 네. 특히 쓰레기 수거 업체 노조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올 여름 파업한다면 지난해 연금 개혁에 반대해 벌인 3주간의 파업으로 10,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이면서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던 파리 시내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인 3종 수영 종목 등에 참가하는 일부 선수들은 경기가 펼쳐지는 센강이 대장균군과 장구균 등 기준을 초과해 수질이 위험한 수준이란 소식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네요. 전국에 며칠 내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도 전해주세요. 네, 전국에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지만 오후부터 차차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짙은 안개와 강풍이 분다고 하는데요. 중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강원 영동,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쏟아진 폭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요. 네, 어린이날 연휴 동안 한여름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데 이런 때이른 집중호우가 역대급 폭우가 예고된 올여름 장마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마는 6월에서 7월 북쪽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면서 장마 전선을 형성해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인데 올해 티베트 고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북쪽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반대로 일본 쪽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느 때보다 뜨겁고 습해 정면 충돌이 예고된 두 기단이 이미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채로 맞닥뜨릴 준비를 마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확장만으로 이번 연휴 많은 비가 내렸는데 두 기단이 본격적인 세력 다툼을 벌이는 여름철엔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준비 단단히 해야겠네요.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일본에서 현지인과 외국인의 음식값을 다르게 받는 식당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차별이라니 참 섭섭한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중 가격제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두고 외국인과 일본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논란이 된 식당은 인기 관광지 시부야의 해산물 뷔페 전문점 타마테 바코입니다. 똑같은 평일 점심 메뉴인데 일본인이나 제일 외국인은 1인당 5,478엔을 내야 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이보다 1,000엔 더 많은 6,578엔을 내야 합니다. 현지인 할인 같은 느낌인데 역대급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음식을 값싸게 즐기고 있는 반면 정작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외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올해 초 일본 료칸 협회 부회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외국인 이중 가격제 실시를 주장한 뒤 실제로 지난 3월 홋카이도 니세코 마을에선 1인당 최고 2,000엔의 숙박세가 신설되기도 했고요. 일본 JR그룹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K 철도 패스 가격을 70% 가까이 인상했고 일본 히로시마의 한 음식점은 금요일 관광객 입장 제한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광객 때문에 숙박비나 외식 물가가 상승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해는 가지만서도 섭섭한 마음은 감추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새 아이의 아버지가 폐지를 판 돈으로 기부를 했다고요. 네, 요즘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부터 각종 사건 사고까지 속 시끄러운 소식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위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새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요. 어린이날 연휴 경찰서 지구대에 과자와 라면 등이 담긴 상자와 1,000원짜리 지폐 30장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자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됐으면 합니다. 새 아이 아빠 올림이라고 적힌 하얀색 편지 봉투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편지에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옷과 과자, 현금 등을 마련했다면서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많이 기부하지 못해 미안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달라.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리미로 한 장씩 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더 놀라운 점은요. 이분이 지난해 10월에도 목욕탕 화재를 수습하다 다친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써달라며 지폐 45,000원과 자필 편지가 된 상자를 놓고 간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는 점인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주변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전하는 모습, 조금은 팍팍한 우리네 삶에 작지만 큰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내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방송에서 신혼부부 특공부터 빌라 매매, 갭 투자 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바로 아파트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청약은 너무 어렵고 살고 싶은 집은 안타깝게도 너무 비싸고 멀게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 방법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미계약 아파트, 또 경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미계약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아파트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사용로 원장님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미계약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엄연히 다른 의미죠? 네. 그 미계약 아파트는 흔히 말하는 줍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줍줍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일명 줍줍 청약 분양은 저층이나 원하는 동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의 유무 소유 실수로 가점 업무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경우 등에 속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죠. 또한 대출 부족 등으로 중도금 마련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게 미계약분 아파트인데요. 미계약분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이나 가점동의이 필요 없고 성인의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기회인 거죠. 특히 최근 주축 공고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제약적인 것들은 있지만 당첨만 된다면 몇 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보니까 복권 같은 청약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분양보다는 물량이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 진짜 로또 복권처럼 운이 좋아야지 당첨되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또 하는 방식도 초점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정말. 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시간 한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라고 다 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동산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폭등을 했었죠. 아마 이명박 정권 시대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도 금리 조정이 시작되면 꼭 자세히 봐야 하는 부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왕십리의 텐지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미분양은 이미 수요청의 외면을 한번 받았기에 미분양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치 대비 요즘 같은 시대에 건설비가 많이 올라서 너무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았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주변에 위해 시설이 갑자기 계획되었다든지 또한 가세 정책이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미분양이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주변 대비 뭐 메리트도 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나 세대수도 많고 대중교통이 편하고 그런 편의 시설이 갖추어지는 가정이라면 향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잘 없지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미분양된 아파트라면 제일 금상첨화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분양권과 입주권 구매를 통한 방법도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분양권이 난 아파트 등의 분양에 당첨되어서 건설회사와 분양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과 피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이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분양권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권 당첨 후 1년 내에 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70%를 그리고 1년 이후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빠졌죠. 지방소득세. 그래서 10%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높은 세율인 77%,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 내네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현장에서 제 눈에 다운 계약서를 조정한 것도 몇 번 봤습니다. 세율이 높아서 분양권 구매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입주권은 어때요? 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에 비해 총 거래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나 발코니 무료 확장 그리고 빌트인 가전 제품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덤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을 먼저 한 후 남은 물량을 일반 물량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특성상 조합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새집을 받는 권리 외에 추가 개발 이익금이나 지역가 가치평가에 따라서 작은 평수로 1+의 형태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반포 주공 같은 경우가 이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단점도 있겠죠. 저희가 전에 할 때 좋은 제도에는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좋은 상품에는 단점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권의 가격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의 평가 금액과 기대 프리미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 자체가 주택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거기서 또 프리미엄이라는 웃돈 또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한동안 살 수도 없는 집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입주권의 지위가 있는 현존 주택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 공사 지연이라든지 일반 분양, 요즘처럼 미분양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이유가 생기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의 특성상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지 이주를 하게 되는 큰 단점이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양권 제도를 봤을 때에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피를 주고라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지나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큰 단점도 있지만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방법보다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경매도 있잖아요. 네, 있죠.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해당 부동산이 물건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동산 경매 투자는 부동산 해당 물건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경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많이 어렵죠.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복잡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매 투자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이 되면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씩 다운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거고 이런 장점이 워낙 강해서 경쟁도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감정가 대비 그 경매 대출이 가능하기에 일반 대출 상품보다는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매력이 있어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강의 가서 여러 가지 재무설계와 재테크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부동산 얘기하면서 경매 얘기를 하면 명도와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매 투자의 가장 첫걸음은 권리 분석인데요. 이 권리 분석은 경매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또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하려는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임차인 현황을 이제 등기상에서 살펴보니까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매 받고 나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낙찰 금액 외에 더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이런 부분이 조금 찝찝해서 임차 있는 집은 패스를 하고 네. 경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매들은 그 감정가만큼의 주택의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도 또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요. 진짜 실수요자 인척하면서 그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라든지 전세가 잘 빠지는지도 봐야 되고 교통편이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의 인구 연령대가 어떤지도 잘 살펴봐서 분석을 끝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권리분석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 세입자 등의 법적인 문제와 시세 조사도 물건지의 대출 가능 금액도 모두 내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단어이 남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권리 분석으로 해당 물건지에 대한 입찰 금액을 이제 산출하면 되고요. 경매 입찰은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12시쯤에 개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찰가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해지며 입찰 시에는 최저 입찰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 입찰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도 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법원에 가면 꼭 경매 대출 담당사 등이 꼭 있거든요. 이래서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최대 80%에서 9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접근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본 대출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낙찰을 했다는 가정하에는 명도가 남았잖아요. 이 명도 절차 또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명도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생각해도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안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 명도할 집에 제가 경험상 가봤더니 화장실부터 기물을 모두 파손한 경우도 있었고요. 기존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더니 추가 이사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멱살잡이까지 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니까 갈등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낙찰된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때는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명도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매는 결국에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경매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나도 경매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경매 시장은 어때요?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 건수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매를 하기 위해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접수된 경매 건수와 낙찰 가율을 통해서 경매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번화가 등에 가면 지금 아직도 공실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했던 대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로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경기 침체를 더 이끌어간 것 같고 그리고 물가와 더불어서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불황시장은 올해가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건수가 늘어날 경우 낙찰 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올해와 내년에 낙찰 가율은 계속 조금씩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란 상품은 남의 아픔으로 내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모아둔 돈이 적어도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경매는 어쩌면 저렴한 가격에 또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부터 경매 절차까지 아파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루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틀즈의 Hey Jud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425님. 저도 요즘 혼자 경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안 보고 경매에 참여해야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하셨어요. 집
봐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집 안 보고 경매한다는 거는 권리 분석을 안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집을 봐야 되고요.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세금들 체납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매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비교적 아주 낮은 금액으로 공매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는 공매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멀어도 가서 봐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봐야 되죠. 그렇군요. 허윤서님,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 조정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그 민간 분양사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가격 조정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주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네. 석지선님, 경매를 생각 중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경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는요. 그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는 감정가로 인해서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내 낙찰가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출에 대한 금액 한도를 더 받고 싶다면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 걸 더 유리합니다. 경락자금 대출이요? 경매 낙찰자금 대출. 그렇군요. 다음 0356님,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기존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주택가 내가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9193님, 경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다음 경매 참여 시에 페널티가 있나요? 하셨어요. 페널티보다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날라가죠. 10% 처음 입찰 보증금 받았던 금액이 날아가는데 먼저 보통 이런 경우에 경매를 포기했을 때의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2등하고 1등 낙찰받았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매 해당 물건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진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찰을 받기 위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경매의 가장 좋은 방법은 1등과 2등과 3등과의 금액이 폭이 좁은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권리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본인이 낙찰을 받았다면 본인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길거리 가면 전봇대에 벽보 붙여가지고 낙찰을 우선으로 하는 경매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금액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욱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뉴스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폭염이 닥쳐서 학교들이 다 휴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도 뭐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는 정말 이건 기후위기인가? 라는 우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로 워낙 기후위기 문제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위기 자체를 게임 안에서 다루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후위기를 다루는 게임 문명 6편의 확장팩인 몰려드는 폭풍이라는 게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게임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길죠.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태가 되는 문명이라는 게임 시리즈를 간단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1980년대에 1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거의 40년이 가까이 된 시리즈인데 매 나오는 편마다 이번에 6편이었으니까 총 6편 내내 나올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큰 흥행을 기록한 시리즈인데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면 말 그대로 인류 문명 자체를 다루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문명을 맡게 됩니다. 뭐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수메르가 될 수도 있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실제 인류가 거쳐온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쭉 거치면서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역사책을 보지 뭘 게임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존했던 문명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건 굉장한 재미이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나 중국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 대제국의 문명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문명들도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이제 만사무사라는 왕이 이 제국 출신이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크메르 제국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폴리네시아의 하와이주 제국도 제국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명들을 실제로 플레이해보면서 일종의 역사 공부도 하면서 실제 그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재미가 오랫동안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 문명이 이제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한류, 뭐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면서 게임 시리즈에는 이제 팝스타가 나와요. 다른 네. 나라에 보내서 우리 문화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여기에 이제 K-팝, 한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세종대왕, 선덕여왕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화차나 거북선 같은 걸 이제 전 세계에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문명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긴 시간을 플레이하게 되는 건가요? 예, 거의 한 5,000년 가까이인데 우리가 실제로 5,000년을 플레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긴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 게임을 시작을 해보면 벌판에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그 가죽 옷에 몽둥이 하나 만든 전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구를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점점 옷도 바뀌고 장비도 바뀌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처음에 개발한 기술은 간단한 거예요. 도자기, 종교, 뭐 바퀴 이런 걸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학, 수학 같은 고도의 학문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중세 무렵에는 신학, 봉건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근대에 오면은 물리학, 화학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땅에서 석탄과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 문명이 거쳐왔던 그 흐름 그대로를 게임 한 번에 플레이해서 다 겪어보면서 인류 문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가라는 거를 확 체감하게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가 이 문명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게임의 확장팩이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장팩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팩을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덧붙으면서 다른 의미의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문명 시리즈는 인류 문명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종교, 전쟁,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몰려드는 폭풍이라는 확장팩에는 인류 문명이 그동안 마주했던 자연재해와 기후라는 중대한 요소가 게임 안에 들어가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만들면서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게임이 나왔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되기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이 게임 안에 추가되는 거예요? 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떠올리는 그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생각만 하시겠지만 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기후로부터 나오는 위기는 꽤 많았죠.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폼페이 문명 같은 경우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 자체가 묻혀버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명 시리즈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쭉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현대에는 탄소 배출량과 이제 기후 온난화, 수면 상승 문제를 다루지만 고대에는 화산 폭발, 대홍수, 가뭄 같은 이제 자연재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 자연재해에 너는 어떻게 대처해 볼래? 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게 되는 거죠. 저 생각할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게이머들이 화산이 터지거나 뭐 홍수로 인한 수해 복구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건축 같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게임 속의 인류들이 마침내 거대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강 유역에 댐을 건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범람하면서 농업이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좀 더 안전한 범람으로 바꿔내는, 다시 말해 홍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강 유역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화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직도 우리는 화산 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만 네. 화산재가 만드는 그 농토의 비옥화가 있어요. 비료가 없을 시절에는 이 화산 분화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또 농토로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쭉 적용이 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인류 문명이 기후, 자연이라는 변화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날의 기후 위기도 일종의 자연 재해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뭄, 홍수, 화산 폭발 같은 재해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제 게임의 중후반부 현대 시대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석탄, 석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화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걸 떼게 되고 이때부터 게임 안에서 생산량이라고 하죠. 한 문명이 이번 시즌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식량이든 뭐 무기든 할 수 있는가가 몇 배씩 뛰어오릅니다. 말 그대로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는 석탄과 석유로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생산량 발전을 이뤘지까지만 표현을 했다면 이번 확장팩에서는 그래 그렇게 석탄을 뗐어. 하지만 그 덕분에 대기의 CO2가 올라가기 시작했어라는 요소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근대 초반에는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다들 열심히 석탄, 석유를 구해서 뗍니다. 근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 2000년대 근처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게임 안에서 기후 위기는 어떤 식으로 묘사돼요? 일단 게임 안에는 보통 한 7, 8개 정도의 문명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가 발견되면 다들 신나게 이 연료를 뗍니다. 왜냐하면 경쟁이잖아요. 남보다 뭘 더 만들려면은 계속 서로 발전소를 더 짓고 석탄을 더 캐고 막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서서히 이때부터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도시를 해안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무역도 있고 어업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공들여 만든 도시가 그냥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내륙의 문명을 지은 문명에서는 원래 비옥한 농토였던 곳이 기온 상승으로 사막화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공들여 키웠는데 한순간에 그게 날아가는 걸 보면 플레이어는 굉장히 눈물이 나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것이 기후위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직접 이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럼 다 같이 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이 게임에서 굉장히 재밌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문명이 다 알아요. 이게 결국 기후 위기를 불러서 해수면 상승을 불러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안 뗄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나와 함께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에게도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열을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몇 배로 튀길 수 있는 이 화석연료를 안 쓴다라는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 석탄을 이제 얻게 되면 해군 유닛끼리 해전을 벌일 때 다른 나라들이 나무배로 싸울 때 나는 석탄으로 들어가는 철갑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아무리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게임 안에선 게임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석탄을 계속 떼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 안에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 게임 속에서 이걸 짓게 되면 식량이 20개가 나오던 도시가 40개씩 뽑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문명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을 뭐 그대로 재현해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과 결국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성을 가진 생명체다라고들 스스로 자부를 하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임에서 나온 걸 보면 정말 우리는 똑똑한 사람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저 플레이어와 게임 속에 나와 함께하는 AI들이 국제 회의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고 현대 시대부터는 국제 회의에서 기후 위기가 다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현대 시대, 미래 시대에 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탄소 재포집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탄소 재포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도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그 탄소 재포집 양도 굉장히 미미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술 또한 적용한다고 해도 그동안 올라간 해수면을 다시 내릴 수는 없고, 실제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 늦출 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효과도 그래서 올라간 수면을 내립니다의 효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이 그래도 선진국이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문명을 좋게 보는 정도의 효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대한 기후위기가 온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 문명이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그 홍보 효과 정도까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탄소 재포집 기술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실제 이 기술이 얼마나 자연재해 앞에서 미미한가를 더불어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탄소 문제가 이제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섬뜩해지는데요. 네. 그럼 게임 속에서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기후 위기, 환경이라는 감각을 갖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제일 막막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문명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 근대 쭉 가면서 경쟁이 전혀 멈추질 않기 때문에, 특히 석탄, 석유를 개발하면서부터는 정말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가 게임을 많이 해봐도 이 게임에서 그러면 이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을 막을 방법은 있는가? 현재까지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대신에 이제 몇 가지의 다른 해법들은 좀 존재를 해요, 게임 안에선. 네. 첫 번째가 아주 국지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서 해변 근처에 지어진 도시들에다가 거대한 제방 장벽을 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이제 다른 땅이 물에 잠길 때도 이 장벽으로 쌓은 도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제 수면보다 낮은 땅을 유지하는 게 이런 방식이기도 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원만한 해결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 주변의 농토는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엔딩이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과학 승리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좀 SF 같은 얘기인데 외계 행성 진출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구는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다른 문명이랑 계속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외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좀 치사하게 보이는데 엔딩에선 우리 문명만 나갑니다. 네. 너희는 남아있어, 우리는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강력한 우주선을 타고 뭐 예를 들면 화성 식민지 같은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엔딩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비관론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엔딩의 전제는 지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보여주는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아직 우리는 실제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게임 안에서도 뭐 탄소 재포집이라던가 해외 외계 이주 혹은 뭐 제방 같은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부터 지엽적인 해결책까지를 굉장히 다채롭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게임 속에서도 결국은 해법을 딱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좀 암울한 기분이 드네요. 네. 엔딩이 우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에 남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이 게임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재밌게 본 것은 외교적인 협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게임이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경쟁하는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옆에 나라에 징기스칸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얘는 실제 역사처럼 계속 공격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지구는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문명과 문명 사이에 경쟁만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점수를 높게 따는 방법이 다른 문명과 보조를 맞추고 논의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을 하고 네. 각국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게임 안에 실제로 들어있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이 해수면 상승을 통한 기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는 이 기후위기라는 것에 명확한 해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게임 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다 함께 모여 논의해보자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문명의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플리트우드 맥의 Don't Stop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